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제조업 지표 강세 속에 부합권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인프라 법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5월 마켓 제조업 지수가 62.1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61.2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감산 완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WTI 가격이 2.1% 상승했습니다. 모더나가 FDA에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상품 최고 분석가는 구리가 가상화폐의 대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가 머드리 캐피털에 850만 주를 매각한 가운데 주가가 22% 급등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주말과 휴장을 마치고 오랜만에 개장한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제조업 지표 강세 속에도 불구하고 부합권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강보합으로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는 0.05%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9% 내렸습니다. 이날 마켓이 발표한 5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62.1로 예상을 웃돌았고 ISM의 5월 제조업 PMI 역시 예상을 상회한 61.2로 집계되며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12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6천 명대로 떨어졌고 미국 인구의 50% 이상이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한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로 오늘 장에서는 여행과 항공주가 선전했고 특히 국제유가의 강세 속에 에너지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며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먼저 국제유가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월 회의에서 정한 감산 완화 방침을 7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TI 가격은 2.1% 오른 67달러 선에 마감하며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는 2.4% 상승한 71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유가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주가 3% 넘게 오르며 선전했고 자재주와 부동산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의 강세 속에 정유 관련주들은 특히 선전한 모습입니다. 엑슨모빌은 3% 넘게 올랐고 쉐브론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본 에너지와 마라톤 오일 역시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항공주들도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 주간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 수는 하루 평균 180만 명으로 코로나 기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항공은 2%대 올랐고 아메리칸 항공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보잉은 투자은행 코웬이 항공기 수요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기존의 240달러에서 29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날 보잉의 주가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니오의 5월 차량 인도 대수는 6,700여 대로 전월과 비교해서는 5% 감소했지만 작년 동기 대비로는 9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티그룹은 판매량 증가 전망을 근거로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가는 58.3달러로 올린 가운데 니오의 주가는 9%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샤오펑의 경우 5월 인도 대수가 5,700여 대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고 작년 대비로도 480% 이상 급증했다고 밝힌 가운데 주가는 7%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핵심 공급망의 가격 인상 압력에 따라
모델 3와 Y 등 주요 차량의 가격을 인상했다고 전한 가운데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AMC 엔터테인먼트도 보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며 주목을 받고 있는 AMC는 투자회사 머드리 캐피털에 850만 주를 매각해 2억 3,050만 달러를 조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MC는 이를 극장 개선과 대차 대조표 레버리지 축소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룹캐피털은 AMC의 밸류에이션을 언급하며 AMC에 대한 매도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정식 승인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모더나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로 FDA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정식 승인을 해준다면 일반 약국들은 다른 의약품처럼 백신을 직접 팔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도 모더나의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인플레 우려를 넘어선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속 및 유가의 강세로 원자재주가 오름세를 보였고 가치주와 은행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9%대 올랐고 영국 증시는 0.82% 상승,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0.66%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의 호조와 국채금리의 상승세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02% 하락한 1,90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일, 현지 시간 2일이죠. 공화당 상원 의원과 만나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프라 법안 규모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찬희 캐스터, 내일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공화당 상원의원과 만나서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CNBC 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인프라 법안 협상에 관여해온 공화당의 셸리 무어 상원의원과 만나서 최종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제시했다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부양책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로 줄이고 다시 공화당 측에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반대했던 공화당은 9,280억 달러 규모의 자체 인프라 법안을 마련해서 바이든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실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달 안으로 인프라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민주당 간부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여름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측은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전날 G7 재무장관 회의에 공동성명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기사를 보면 G7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오는 7월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역 본부를 두고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현지 세율에 맞춰서 법인세를 내는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기업 유치 목적으로 법인세를 지나치게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앞서 미국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21%의 최저 법인세율을 최초로 제시했지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5%로 낮춰서 다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 여름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프라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름까지를 법안 통과 목표로 잡고 있고 G7 국가들도 역시 최저 법인세율을 여름까지 좀 통용되는 법인세율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코노코필립스라든지 쉐보론, 엑손모빌 등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강다운 외신캐스터, 어떤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수요 회복을 방증한다는 의미에서 유가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가 석유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감산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 소식에 또다시 상승했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정례회의 후 낸 성명에서 기존의 감산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생산 속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생산량에 관해서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완화하고 심지어 이란산 원유의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강력한 수요 증가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펙 플러스는 팬데믹 이후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작년 하루 평균 산유량 감축치를 역대 최대인 970만 배럴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었고 이후 감축량을 770만 배럴로 줄인 뒤에 올해 1월에는 이를 720만 배럴까지 줄였었습니다. 7월까지 이를 580만 배럴로 감산할 계획을 또다시 발표한 것이고요. 코로나19의 타격으로부터 계속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펙 플러스는 이란이 미국과 핵 합의에 성공해서 다시 석유 생산과 수출을 재개한다고 해도 원유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은 이란의 공급 증가가 우려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질서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원유 생산과 수출 시장에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시장에 대한 전망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ING 이코노믹스는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 우려가 생겨나고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강하게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특히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 즉 주말부터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면서 휘발유 재고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제 미국 내 석유 데이터 업체인 게스버디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미국 휘발유 수요는 이전 한 달 평균에 비해서 9.6% 증가하면서 2019년 여름 이후 2년 만에 최대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시장의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에너지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와 함께 국제 유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모더나가 화이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FDA에 백신 정식 승인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찬희 캐스터, 여러 가지 백신 이슈들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백신 소식인데요. 간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이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시노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기사를 보면 WHO는 시노백 백신의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이며 두 번째 접종은 2주에서 4주 뒤에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WHO는 시노백 백신이 5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임상 자료는 충분하진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접종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간밤 미 FDA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모더나는 성명을 통해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전 승인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모더나는 지난달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의 100% 효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약사가 FDA에 정신 승인을 요청한 것은 화이자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CNN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7,000여 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는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기록했던 올해 1월에 비해서 거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매체는 미국 정부의 강한 규제와 백신 접종 확대 정책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현재 미국 성인의 62%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재개 기대감에 오늘 항공과 여행주들이 일제히 상승 모멘텀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고요.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파이가 스펙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스펙주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파이 합병 이후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떤 월가 반응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시작이 좋았습니다. 오늘 12% 강하게 오름세 보였는데요. 소셜파이낸스 소파이가 오늘부터 나스닥에서 SOFI라는 티커로 새롭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IPO의 스펙 기업과의 합병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미국 시장에서
시장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만큼 핫한 스펙킹으로 불리는 벤처 투자 회사 소셜캐피털의 수장 차마스팔리 하피티아가 이끄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마스팔리 하피티아는 스펙을 통해 기업의 상장을 돕는데 이전에는 버진 갤럭틱을 상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파이는 P2P 업체로 미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학자금 대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각종 대출 상품 등을 내세우면서 제2의 스퀘어를 노리는 기업이라고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파이의 가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228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스펙 합병 타결 소식에 이후 주가 상승세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금 스펙 합병 이후 상장한 종가 기준으로 22달러 마무리하면서 12% 강세 보였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 미국 시장에서 스펙 상장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펙 상장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뒤에 유망 기업을 찾아내서 인수합병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올해만 이미 스펙을 통해서 총 1,0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다만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펙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만을 노린 부실 기업의 주가 폭락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은 스펙이 소액 투자자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기사를 통해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이가 오늘도 12%가량 급등을 했고요. 그 이전에 거래가 되던 IPOE도 역시나 YTD 기준으로 80% 넘게 이미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시죠. 5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들입니다. 비트코인이 최악의 5월을 보낸 가운데 6월에 대해서는 또 월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박찬희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비트코인이 지난달 내내 이어졌던 하락세를 끝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의 분석가이자 비트코인 전문가인 니콜라스 파나지르조글루가 반등까지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전부터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시장의 장기적인 관점이 아직 상승으로 보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장기 강세론자들이 항복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6천 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니콜라스는 비트코인의 중기 적정가를 2만 4천 달러에서 3만 6천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요. 지난달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폭락이 기관 투자자 수요를 심하게 약화시켰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당분간 상승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위험 분산 측면에서 가상화폐는 금이 아닌 구리의 대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해서 가상화폐를 금의 대안으로 볼 게 아니다. 오히려 구리와 흐름이 비슷하다라며 비트코인은 확실히 위험 자산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강세론자였던 일론 머스크의 부정적인 트윗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정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더해지면서 피해 5월을 보냈는데요. 비트코인은 5월에만 37% 하락했고 최고점 대비로는 43%나 떨어졌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3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강다은 그리고 박찬희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유망하게 바라보는 종목들 정리해 볼 텐데요. 글로벌 IB 종목 탑픽 홍성진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주목한 9가지 성장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오늘 다룬 기사를 보면 모건 스탠리는 공급 제약과 법인세 인상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시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시장에 저조한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양질의 성장주에 주목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가 리스트에 담은 성장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목록에 가장 먼저 오른 기업은 오레일리 오토모티브였습니다. 오레일리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인데요. 앞서 미국의 투자은행 레이몬드 제임스는 이 기업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올해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오레일리가 투자들 사이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면서 차량용품 DIY, Do-it-yourself 트렌드로 인해 앞으로 각광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마트틴 의견 지난 4월 초에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오레일리의 주가는 500달러 선이었는데 지난 2개월 사이에 40달러가량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 IQVIA와 반도체 제조업체 스카이웍스까지 리스트에 담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WW 그레인저입니다.
WW 그레인저는 산업 현장에서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글로벌 IB UBS의 인플레이션 수혜 목록에도 오른 바 있는 기업입니다. UBS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재고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유이익이 생긴다고 전했는데요. WW 그레인저가 현재 많은 양의 재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렉트로닉 아츠와 로스스토어스가 나란히 목록에 올랐는데요.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두 기업의 투자 의견 현재 비중 확대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성장주 가운데 영국의 보험회사 에이온에도 주목했는데요. 이 기업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분기 신규 매수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버크셔는 지분 보유 공시를 통해 지난 분기에 약 9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해 에이온 주식 410만 주를 사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에이온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올해 들어 20%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좋은 흐름 유지하는 모습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페인트 제조기업 RPM 인터내셔널과 통신 장비업체 시스코도 목록에 담겼는데요. 두 기업에 대한 IB들의 투자 의견 역시 비중 확대로 집계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주목한 올해 기대되는 성장주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내용은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2월과 3월에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내림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IBB 나스닥 바이오테크 관련 ETF를 살펴보면 지난주 0.4%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해선 0.3%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은 오히려 1.7% 하락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항암 분야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 아스코 2021이 이번 주에 개막을 하는데요. 대형 학회를 통해 공개되는 신약 후보 물질들이 주목을 받고 이후 기술 이전 등의 성과를 내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관심이 저조할 수 있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관심 있게 봐야 할 세 종목을 꼽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브리스톨 마이어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신규 개발, 인허가, 제조하는 것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LAG3 항체, 렐라트리맙과 면역 치료제 옵디보를 병용 투여해 흑색종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회의에서 3단계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가 공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이 현재 널리 사용 중인 다른 면역 치료제, 예보이와 병용하는 방법보다 더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암젠에 대해서는 폐암 치료제 루마크라스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루마크라스는 지난 금요일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번 인주는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져 당일 주가가 1.1% 상승한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치료제가 또 옵디보와 같은 다른 치료제와 결합을 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애틀 제네틱스입니다. 암 치료 요법 개발과 상용화에 중점을 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던 방광암과 신장암 치료제 패드세브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세 회사 모두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살펴보면 이번 아스코 회의에는 또 화면에 보이시는 일라이릴리, 머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기업들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대거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